자, 2부가 돌아왔습니다. 네. 금방 돌아오네요. 네, 이번 주 2부는 뭐 하기로 했었죠? 이북을 우리가 찬찬히 깊이 있게 다뤄보기로 했죠. 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로 모신 분이 전자책 외길 10년 인생의 예스24 도서사업본부 김병희 선임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실 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요, 좀 피곤해서 오늘 되게 어색하시죠? 예, 이런 거 참 어색합니다. 저도 참 어색해요. 자, 외길 10년 인생. 벌써 대한민국에 그 전자책이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네, 지금 저도 제 기억으로도 2004년부터 아마 첫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예스24는 2004년부터 서비스 시작을 했고요. 예. 안 그래도 지난 방송을 들었는데 이북 10년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92년에 창립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92년에는 어떤 전자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연역을 보니까 95년에 신규 CD롬 플랫폼 발표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90년대에는 CD 위주로 어린이용 육아책이었겠죠. 그런 거 판매를 하시고 저희 예스24가 이북 서비스를 시작한 건 말씀하신 대로 2004년이고요. 저는 2000년부터 예스24에서 종이책을 팔았고요. 2004년에 이북도 팔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외길은 아니고요.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책하고 이북고. 진짜 우리나라 이북 역사를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늘 그래왔듯이 저희가 또 질문 세례를 이제 한번 퍼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 쓸 때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북 비중이 2%에서 3% 남짓이다. 컨텐츠만. 근데 이미 아마존을 킨들을 필두로 한 이런 북미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아마존이 매출 데이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안에 직원들도 자기 본부 일 아니면 거의 매출을 모르고 있는데 발단이 됐던 기사는 특정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이북이 더 많이 나갔다. 권수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무료로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무료가 판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절반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절반이든 30%든 저희 2, 3%에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경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일단 컨텐츠 종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북 저희 출판계 전체가 50%가 번역서인데 그렇게 되면 저작권 계약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작가나 출판사랑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교통 정체처럼 앞에서는 약간의 차이인데 뒤쪽에서 굉장히 오래 서 있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교통처럼 앞이 쭉쭉 빠져주면 매출이나 판매량이 될 텐데 활성화되는 건 순식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베스트셀러 예스24 베스트 40위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서 전자책이 나와 있는 책이 25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이미지 많은 그림책 외에는 대단히 많이 전자책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분들이 아직도 이북의 이 책을 만드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일부 작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40권 중에 25권이면 꽤
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병행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게 그 작가분들의 성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일단 전자책 초창기에는 DRM하고 보안 이슈가 굉장히 과장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출될 수 있다, 불법 복제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운영업자가 선량한 뭐 양식 있는 업체라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DRM이 뭐 전자책 그 DRM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달라붙으실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보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북이 저도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면 뭐 편하고 좋긴 한데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일단 단말기를 사야 된다는 거, 뭐 물론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 값이 만약에 10,000원이면 그 저희 같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종이도 안 들고 잉크도 안 드는데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거의 7-80%에 육박을 하거든요. 네. 네. 일단 가격 문제는 이게 좀 어떻게 좀 바뀌기는 어려운 건가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 오히려 종이책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서라든지. 예. 그거는 뭐 거기 제작에 들어가는 공수보다는 얼마나 판매될 거냐, 기대 판매량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자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면, 그리고 출판사들한테 전자책 매출이 중요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출판사부터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고민을 하게 되시겠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이기 때문에 뭐 이거 만들어서 몇 권이나 나가겠어가 우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서 몇 권밖에 안 나갈 건데 가격은 좀 높게 정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뭐. 아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은데 그 역으로 출판사 쪽에서 좀 더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프라이싱을 하면 독자나 어떤 이북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좀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근거가 종이가 안 들고 제작 과정이 빠지지 않냐는 건데, 사실 출판사들이 생각하기에 컨텐츠에 투자되는 비용은 그 물리적인 제작 비용도 물론 만만치 않겠지만 편집이나 컨셉 잡기나 혹은 교정 교열 뭐 사소한 일까지 시간을 계속 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종이책 대비 70%나 지금 평균적으로 70에서 60 사이인데 그것도 출판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신문 기자들이 걱정을 하는 게 지금 뭐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사실 종이 신문 발행 부스나 이런 게 많이 빠졌거든요. 어떤 영향력이나 광고 매출도 그렇고. 네. 그럼 이북도 여기와 견져 봤을 때 오히려 종이책을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현업에 계신 뭐 대체라는 게 기능적인 대체가 아니라 시장이 종이책이 줄어들고 전자책이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건 그 합집합, 종이책이랑 전자책 합집합이 이전 출판 시장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거든요. 근데 예스입사 회원을 확인해 보면 전자책 사신 분의 15% 정도는 그 종이책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책도 샀는데 돌아다니면서 읽으려다 보니까 뭐 혹은 다른 이유로 전자책도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종이책 특성상
그분이 종이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예스 입사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에서 30% 정도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로서 저만 해도 종이책이 있는데도 자꾸 전자책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출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걸로 기대를 하죠. 저희는요. 제가 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를 올 때 내가 몇 권이나 있나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0권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 5평 정도 줄여서 사시는 거죠. 네. 책이 뺏겨서. 그러니까 제 이제 본가가 대전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절반의 책은 그 부모님 댁에다가 갖다 놓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 전자책으로 이렇게 책을 사는 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이왕이면 종이로 사서 이게 사실 인테리어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서재가. 그런 아쉬움은 어떻게 그러면 달래야 되나요, 전자책이? 이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사를 하다가 이사 팀이 4번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녁에야 웃돈을 주고 겨우 이사를 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움베르토 에코도 자기 책에서 책을 보관한다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얘가 내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서 얼마나 그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 계산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전자책 서비스 하면서 예스24에서 한 600-700권 정도 이북을 샀는데, 그걸 꽂아놓을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자책의 장점을.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언급된 내용인데, 이제 이북을 보고는 싶은데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은 단말기를 따로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싼 거는 20만 원 초반부터 59,000원짜리가 있죠. 5만 크레마 원짜리. 터치라고. 그리고 지금 그 모사의 Z2 이거는 또 소니? 60만 원대더라고요. 비비비 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블릿처럼 생긴 걸 사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돌파할 방법이 없나요? 일단 저희가 기기는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하드웨어 업체가 상상할 수 없는 마진 테이블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 좀 뻔뻔한 짓인 것 같아요. 태블릿이 하나쯤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3번째 기기를 출시한 셈인데, 그쪽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계속 줄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크레마1 같은 경우는 이북 외에도 쓸 수 있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용 정도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해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저 노트북,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태블릿, 일단 요 기계만 3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요 크레마1 같은 경우를 하면 4개가 돼버려요. 일반인들도 요즘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정도는 셋 중에 2개 이상은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3개를 들고 다녀야 되면은 무게도 제법 나가고. 태블릿을 포기하세요. 누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이런 브랜드 하여튼. 네, 그게 접니다. 저희 다른 이북 서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아이디당 5개의 기기를 등록하실 수가 있도록 돼 있잖아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이 2개, 크레마 샤인, 크레마 1, 그리고 태블릿, 이렇게 5가지를 쓰고 있는데,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다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 팔면서 저희가 종이책을 팔다가 전자책을 팔아보니까 크게 다른 점이 종이책은 사실은 배송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예스 입사에서 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그 종이 뭉치가 집에 있는 거죠. 근데 이북은 한번 구매 후에도 계속해서 그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뭐 망해버린다 서비스 업체가 그러면 더 이상 다운로드를 물론 못 받겠죠. 북토피아가 그런 것처럼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이책하고 전자책이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레마원이나 이런 그 시리즈 기기를 내놓는 게 사실은 이거냐 뭐 선택을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 전자책을 예스 입사에서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께는 옵션을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희 고객 만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종이 신문에서 기사를 보니까 국내 그 지난해 기준으로 출판사 뭐 서점 할 것 없이 대다수가 매출이 줄고 영업 적자로 돌아서고 뭐 하여튼 이 책과 관련된 업체들이 아주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이렇게 지금 종이책 자체가 줄고 있는데 이북은 지금 가뜩이나 이제 2%, 3% 정도 포션이인데 그럼 이 이북은 어떻게 이 전망을 해야 되나요? 이북을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북이 우리한테 어떤 건지 예전에 그 시장에서 그 서점이 느끼는 위협들을 쭉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리하는데 되게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순식간에 한 10줄을 위험 요소로 쭉 쓰는데 이를테면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컨텐츠 소비 패턴 변화 등등 해서 저희도 작년에 매출이 줄었고요. 어느 정도 뭐 적자 전환을 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좀 위협이 많죠. 근데 결국은 뭐 확실한 사항은 고객이 어디서 뭔가를 활용하고 있다면 저희 쪽으로 끌어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북은 저희한테 그래서 절박하고도 긴급한 사항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북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가 되려면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디바이스가 워낙 좋으니까 크레마 원만 해도 이제 태블릿 기능을 겸하고 있잖아요. 뭐 이걸 딱 터치를 하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영상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음악이 깔린다든지 뭐 이런 뭐 팝업이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어렵나요? 저희가 그 책 시장을 저희가 볼 때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요. 그 문화, 그러니까 인문, 교양, 문학까지가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가족, 유아 어린이 그림책, 그리고 실용, 비즈니스 경제, 자기개발, 재테크, 외국어, 컴퓨터 분야 그리고 필수 도서들이 있죠. 그 참고서나 대학 교재, 수험서 같은 경우 그렇게 4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4개 카테고리가 책이라는 같은 상품군에 묶이기에는 성격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서 같은 경우는 디지타이징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북보다 이러닝이 더 먼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세트로 묶이려면 아예 이러닝으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죠. 이러닝 분야에서도 강의 설계 같은 거 하면 예전에 플래시로 누르면 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플래시이기 때문에 모바일스럽지는 못한데 여튼 분야별로 대책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화 분야에서는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그다지 필요가 없거나 거추장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만 해도 이렇게 눌러보기 귀찮아 하거든요. 그냥 뭐 읽으면 그냥 계속 넘어가고 그냥 줄줄줄 읽는 게 낫지. 어린이들도 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누르기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용자 그 자체가 그걸 좀 분야별로 봐가면서 접근을 달리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도 4D 영화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네. 뭐 물 튀고 막 이러면 갑자기 의자 밑에서 막 물 그건-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바람- 그린 랜턴을 거기서 봤는데 좀 짜증스럽던데 이게 바람 물이- 칙 나오고 개인적으로 막. 물 쓸 때 누가 얼굴에 침 뱉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소설책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책이 뭐 만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음악 쪽으로는 제가 이 책도 편식을 하다 보니까 음악 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근데 소설이나 뭐 외국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소설만 해도 뭐 리스트에 뭐 무슨 뭐 클래식 음악이 뭐가 나온다 뭐 4번 비장조 뭐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근데 만약에 이북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프랑스 만국 박람회가 열린 뭐 1900 뭐 몇 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사진이나 뭐 오래된 영상이라는 이런 게 좀 나온다든지 그러면 좀 이북에 대한 좀 소비나 니즈가 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종이책보다 60% 미만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때는 좀 더 받아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클래식 뮤직 얘기는 이북 인터랙티브한 혹은 멀티미디어 성능을 갖춘 이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저작권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유튜브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결하면 되지 않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북을 읽을 때는 늘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 얘기가 나오고 일동 뭐 숙연해지고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숙연해지는군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저작권 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컨텐츠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전자책 활성화 같은 얘기를 하면 적어도 그런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 계약을 좀 쉽게 할 수 있거나 혹은 출판에 사용될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죠. 이래서 이 이백이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음악 얘기나 저작권 얘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조그만 그 출판사에서 편집 디자인을 했었어요. 한 1년 넘게. 당시에는 그래도 그 저작권 이야기가 나와서 표지를 만들 때 구글링을 해서 저작권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요. 그리고 염세한 업체니까 그 이미지를 또 고쳐. 아니면 일러스트로 따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지 표지 내지 뭐 표 1, 2, 3, 4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북에서 이제 뭐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용량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용량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렇겠네요. 확실히 용량은. 그리고 제 경험상 그 이북은 두꺼운 책 위주로 팔린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 뭐 스티븐 잡스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책도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사고 그리고 이북을 샀어요. 책 못 들고 다니겠어. 그렇죠. 많이 두껍죠. 시리즈도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 전자책을 제가 사게 되면서 새삼 새롭게 발견한 작가가 이영도인데 만약에 종이책으로만 있었으면 절대 안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30권이 넘는 데다가 전작을 다 사려면 그게 뭐 제목이 제 기준으로 보면 뭐 팬들 계시겠지만 피를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책장에 한 30권 꽂아놓을 생각을 하면 절대 못 샀을 거거든요. 근데 이북을 사게 되면서 쫙 산 거죠. 근데 되게 하여튼 밤새게 만드는 책 중에는 최고봉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 얘기를 이제 곧 할 건데, 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관련된 질문으로 지금 뭘 물어보려고 또 소리가 문을 나네요. 띄워요.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소리 안 나나? 이 이북을 이렇게 판매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르 소설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학,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그런 좀 뭐 작품성 있는 그런 문학 작품보다는 장르 소설이나 뭐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뭐 만화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실용서, 개발서, 그리고 반면 뭐 종이책에서 큰 볼륨을 차지하는 그냥 정통 문학, 인문학, 뭐 역사 이런 거는 또 안 팔린다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북의 특성인가요? 아니면 이북을 주로 보는 사람들의 특성인가요? 그 인류 전체의 특성 아닌가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이란 걸 처음 접하고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야후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사실은 그 검색창에 한 5번째 이내로 넣어본 단어가 섹스였어요. 그거는 사실은 늘 그렇거든요. 새로운 매체에 를 대할 때 궁금한 관심사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원초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점점점 나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담당자들이 인기 검색어에서 이른바 섹스 관련된 단어들을 걸러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대단히 집중적으로 한 분야,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다양한 관심 쪽으로 콘텐츠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인문학이나 역사책이 좀 이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저희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말 공부가 중국 고전에서 읽는 교훈인데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북으로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2위가 마법천자문인데 마법천자문 만화 특성상 마법천자문보다는 말공부가 전자책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게 저희 예스24 집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라 하는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인 이제 업계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크레마 1 그리고 소니의 엑스페리아 Z2 요게 이제 교보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아저씨 20만 원대에 해당하는 책을 여기에 그냥 넣어서 또 팔고, 또 인터파크도 비스켓이라고 탭 나와 있죠. 그것도 이제 태블릿 형식의 단말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이 세 개 중에 뭐 어떤 게 가장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나요? 가격으로 보면 사실은 저도 엑스페리아 뭐 아이패드 다 좋아하는데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가격대 차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고 65만 원도 아마 16기가가 65만 원일걸요. 32기가는 7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10만 원 차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크레마 1은 20만 원 초반대니까 거의 3분의 1 이하인 거죠.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게 경쟁 관계가 아닌 게 저희가 크레마 1 출시 때문에 늦춰놨지만 저희도 엑스페리아 Z나 아이패드 에어 같은 이른바 범용 단말기하고 컨텐츠를 묶을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크레마원은 추가적인 혜택이죠. 저희 예스24 이북 독자들께 드리는 추가적인 혜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스24 입장에서는 이 단말기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봐도 되나요? 단말기보다는 저희가 그 뒤에 구축해둔 앱스토어나 이북 컨텐츠 마켓이 더 중요하죠. 저희가 말씀하신 범용 단말기 전체에서 저희 이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계속 가격 얘기하게 돼서 그런데 그 가성비라고 하는 요즘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북을 읽기 위해서 사는 태블릿으로 20만 원대나 혹은 그 이하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거는 뭐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비스킷 탭이랑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는 구글 플레이가 깔려 있지 않고요. 예스24 예스 스토어라는 예스24 앱 스토어가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출판사들이 아이폰 출시 이후에 여러 뭐 어플리케이션 북들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2,000개를 만드신 곳도 계시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을. 근데 그게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시던데 뭐 대부분이 게임 매출이기 때문에 책은 정말 처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예스 스토어에서는 앱북 위주로 게임 없이 책과 관련된 것만 판매를 해서 저희 출판사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앱북이 1위 하는 앱스토어 한번 보여드리겠다. 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뭐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하고 그리고 그 앱스토어 역시 개선해 나가고 그게 저희 뭐 로드맵입니다. 저도 크레마 1을 쓰면서 가장 놀랐던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태블릿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가 없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웹 서핑을 제외하면 정말 이북 단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그냥 다른 태블릿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좀 단점이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특정 유저분들께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한 건 일단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뭐 그 널리 쓰이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 앱, 웹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 인터넷 서핑이 된다는 건 그런 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구글 플레이가 뭐냐? 그 했을 때 저희는 게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점인데 앱 서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2년 반 전에 킥오프를 해서 기획 얘기하고 저는 앞에 5개월을 반대하는 데 썼어요. 구글 플레이 범용.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구글 플레이가 깔린 범용 단말기를 예스24가 만들 이유는 뭐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킷 탭이 인터파크에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반대 방향에서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뭐 기계 매출 얼마 정도? 그러느니 저희는 앞으로 뭐 한국이 뭐 안드로이드나 모바일 강국이라고 하는데 경쟁력 뭐 그 해외에서도 해외 업체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앱스토어 그리고 기기까지 갖춘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확실히 제가 저희 아이들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태블릿은 애들 던져주면 하루 종일 가지고 놀거든요. 이거 뭐 한 10분 만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저희 지금 앱스토어가 그 인앱 결제라고 하죠. 그 모듈이 아직 표준화된 게 나와 있질 않고요. 그래서
그 뉴스 스탠드 스타일로 앱 안에서 결제가 돼야 하는 컨텐츠 앱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 하나가 2,000개인데 앱북이 그런 거 모아오면 아마 그 아이들도 한 서너 시간 계속 그 부모들의 꿈이죠. 그 책을 보면서 서너 시간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은 뭐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숙연. 갑자기 숙연. 그리고 아이 때문에. 네. 지금 뭐 박 차장님이 쓰시는 걸 옆에서 이제 저도 잠깐 이렇게 만져는 봤는데 딴짓을 못하게 일부러 그냥 책만 볼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빼버린 거 아닌 거야라는 전 느낌을 들었었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넣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더 많이 넣을 거고요. 지금 한 5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번 달에만 500개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네. 계속해서 더 집어넣은 저희 출판계에서 어플리케이션들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한이 맺히셨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그 컨설은 그거죠. 이제 웬만한 태블릿은 이제 과도기 상태이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게 이제 태블릿 PC인데 태블릿 PC가 있으니까 이북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북을 읽기 위해서 단말기를 사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범용 단말기라고 말씀 주셨던 뭐 아이패드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범용 단말기하고 크레마 원하고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나 경쟁점은 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책이다. 사실은 뒷면에 가죽을 붙이겠다는 기획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제작 기기 기획자가 뒷면에 아날로그 감성을 더하기 위해서 가죽을 붙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기시네 그러면서 그러느니 나무를 붙이시지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가죽을 진짜 천연 가죽을 붙여왔더라고요. 그리고 뒷면으로도 넘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은 되게 예민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면을 넘기기 위해서 손가락이 글자를 가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는 속으로 그랬었는데 나오고 나서 써보면서는 그럴 수 있다. 지금 뭐 과잉 친절 때문에 터치 패널이 좀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약간 소비자 사용 양태를 살펴서 최적화하고 나면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기분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태블릿 PC 오른쪽에 있던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예스24 이런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이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팟캐스트의 기본 기전은 IT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삶의 질을 바꾼다라는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데, 제가 10년간 이제 PR 펌에서 일을 했었는데, PR 대행사도 종이를 많이 소비를 하는 회사예요. 전기 간행물들을 다 보고, 신문, 잡지, 뭐 이런 거 다 보죠. 매거진들 다 보고. 이게 한 달이 쌓이면 이 폐유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거 버리는 데만 돈이 들고, 또 옛날에 이제 뭐 폐유지 이제 파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버리는 날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뭐 그런 정도니까 이사할 때는 폐유지만 별도로 해가지고 버리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클리핑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북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고객사한테 보낼 때도 이제 스캔을 받아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책을 재고를 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모니터링 했던 비용들이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떨어진 뭐 그런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직접 그 잡지나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캡처를 해서 바로 이메일로 보내는 편의성,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준 게 또 이북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북이 지금 단순히 읽고 뭐 언제든지 찾아서 보고 이러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이 이북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컨텐츠가 도서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 입장에서 종이를 줄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종이책 시대였다면 책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컨텐츠들이 조금 더 많이 발굴되고 사람들한테 소개되고 판매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6월에 예스입사 마케팅 보고서를 이북으로 출간할 생각인데 그걸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 책으로 출간할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찍어서 재고는 어디다 쌓을 건데 우리가 제작비를 내야 되는 거야? 뭐 그러면 서점에 내보냈다가 다른 서점에도 팔았다가 반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이를테면 XX 문고에서 반품을 받아야 돼? 그럼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저희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크레마 1이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나 방송을 여기서 볼 수는 없나요? 신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신문사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유료화와 관련해서 차라리 저희는 과감하게 유료화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사 쪽에서는 뭐 네이버에 다 있는 걸, 뭐 포털에 다 있는 걸 이런 생각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신문사들도 굳이 저희 기기에서 m.naver.com을 쳐서 기사를 읽는 거 외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과금이나 유료화 문제인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이제 덜 쓰게 된다는 측면에서 좀 갑자기 그 제지 회사와 뭐 펄프 가공하는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쪽에서 어떤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종이책을 더 많이 좀 찍게 해달라고 뭐 국회에 탄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종이책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제지 회사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이북이 활성화될수록 네네.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지업계 매출 구성은 잘 모르겠지만 책이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할까요? 제가 살면서 쓴 종이를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보고서 때문에 쓰는 종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뭐 아마 그 제지 회사들께서 항의를 하시려면 뭐 저희보다는 이메일 회사 쪽에 가서 항의를 하시는 게 이거를 왜 결제판을 들고 다니게 하시지 왜 전자결제로 바꾸셨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환경 측면에서는 뭐 나무를 안 잘라도 되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나무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 소설을 쓰시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팔아서 인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이제 책을 판매를 한다고 치면 이제 영업사원이 그 가판에 이제 DP 될 수 있도록 그 MD들과 이제 딜을 치고 이벤트 비용을 얼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렇죠. 비단 이거는 오프라인 서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점, 도서 유통 판매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컨디션이었다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북 판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매대라. 일단 오프라인에 깔 수가 없으니까 그건 확실히 사라졌겠죠. 뭐. 대신 그 온라인에서 이제 이북 콘텐츠를 파는 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나오려고 하면 뭐 이거는 오프라인 서점의 그런 준하는 컨디션들이 서로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웰컴 페이지에 올라가는 첫 페이지에 올라가는 책에 대해서 광고비를 받는 일은 그 지난 15년 동안 없었고요. 그걸 공간을 유료로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싸게 주시면 훨씬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프라인 서점하고 온라인 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종이책도 판매 영업을 해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매장 유무보다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음 위탁 판매 결제냐 아니면 현금 결제냐 이 차이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반품률이 30-40%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100건 넣으면 2달쯤 후에 40건 정도가 되돌아오는 출판사로. 근데 저희는 반품률이 3% 미만이니까요. 거의 고객 반품이나 파손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에 그대로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업계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싸게 주시면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 책 이북도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럼 그 작가의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출판사가 그거를 뭐 정하시는 건가요? 책마다 다를 겁니다. 당연히 뭐 목소리가 크신 저자가 계시겠고 목소리가 더 큰 출판사도 있겠죠.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싸면 많이 팔리겠지만 이게 싸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닐 테고. 예, 물론이죠. 네. 또 좀 가격이 적당히 돼야 조금 팔아도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북도 종이책처럼 이렇게 협의 형태로 그러면은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적으로 계약 사항입니다. 예. 출판사랑 저자 사이의 계약 사항이고요. 저자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손해본다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종이책을 한 권 팔았을 때 인세가 500원이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5% 500원이라고 하면 전자책은 그거 70% 정가로 가면 350원 정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죠.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한 권에 500원으로 계약하는 게 더 낫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 걸 출판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책을 사고 이북도 사는데 저는 매장에 직접 가서 책을 보고 그냥 바로 결제를 하고 나와요. 얼마 전에 요 앞에 있는 서점에서도 책을 사고 나오는 저를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박 차장님이 쳐다보셨는데 뭐냐면 전 잠깐이지만 책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가격에 대한 자살골은 그 출판사와 그리고 판매의 유통사가 다 같이 만든 자살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북도 아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생각을 한다면 그 생산 비용과 그리고 물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빼면 더 싸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 컨텐츠에 대한 기획 비용이나 이제 투자 비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진짜 뭐 책을 처음에 이제 책을 신간을 내는데 뭐 이북으로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책을 이제 나오는 형식의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좀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북 책이 또 싸지도 않아요. 거의 뭐 진짜 뭐 양장본하고 값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형식.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소비 패턴을 보면 무조건 최저가여야 된다는. 그거는 이제 그동안 책을 많이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 출판 업계가 만든 이 자살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앞으로는 당분간 계속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얽어맬 것 같아요. 일단 뭐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도서정가제가 통과가 됐고요. 신구간 포함해서 10% 할인에 5% 적립으로 내년 올 연말부터는 바뀔 겁니다. 저희는 가장 경계하는 태도가 뭐냐면 책을 특정 도서를 살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서점이 파는지만이 관건이다. 그 생각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KT 올레TV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좀 이분들 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를테면 어떤 시즌에는 뭐 무슨 기념 뭐 그 스키점프 영화 50% 할인
이런 다양한 게 그 서비스 업체의 마진 테이블 혹은 수익 구조에서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소비자를 그런 식으로 길들인다거나 하는 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인해버렸기 때문에 뭐 할인을 하면 안 하면 안 살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책끼리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영화, 하다못해 게임, 그리고 뭐 세계도 있듯이 뭐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 이건 대단히 유명한 그 지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 등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사이에서 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모션은 여전히 제공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상 출판사나 혹은 출판단체 쪽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정가제에 협의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해마다 책 읽는 사람 줄고,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도 그 구매하는 권수가 줄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모바일 이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상황인데, 출판업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출판업계에서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 저는 사실은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목적이 오프라인 중소서점을 살린다, 골목 서점을 살린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 제한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살펴보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예전에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거는 도서관에서 하면 되는 일을 도서관이 부족해서 서점에서 한 셈이거든요. 서점 입장에서는 파는 물건을 가지고 제가 왜 저러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유저 입장에서도 뭐 서점 바닥에서 앉아서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던 기억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도서관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 시원한 열람실에서 편하게 읽으셨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 딱 10분의 1입니다. 일본도 2조 N대 밑으로 떨어진 게 한 3, 4년 전이고요. 저희가 2조 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매출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도서관 숫자가 일본에 비해서 15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 도서관 사용이나 혹은 관리 자체가 그 열람실, 그러니까 책을 뽑아서 볼 수 있는 구조보다는 그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뭐 문화부든 뭐 어디든 도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뭐 별의별 기획들, 뭐 정부 지원 사업들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도서관에 책 사게 돈을 주시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도서관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출판사들하고 직거래를 하겠다,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이나 유통사는 기꺼이 빠져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많아야 독자가 늘어날 테니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런가요?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뭐 도서정까지 하면서 독서문화 진흥 캠페인이나 등등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는 돈 가지고 좀 모양도 나면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걸 찾으시다 보니까 되게 근본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근처에도 도서관 있지 않나요? 좋은 거, 마포구 도서관. 네. 좋죠. 제가 자주 가는. 네. 저는 저기 자주 가는데 이거 혼날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 저는요. 저 카페 꽃마 여기 그 문학동. 문학동네에서 하는. 예. 저 오늘도 갔다 왔어요. 저 가서 저 보통 또 책 사왔는데. 아니, 한 번 데려갔더니만 맨날 거기서 미팅하고. 지금도 거기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점장님이 예전에 문학동네랑 저희랑 일할 때 술 자주 같이 먹었던 분이시죠. 친합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책값도 싸고. 그래서 그건 문학동네 홍보로 끝나는 문학동네가 참 좋은 출판사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면은 예. 예전에 그 후배랑 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저는 전자책을 끝까지 못 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종이책은 끝까지 읽냐? 그랬더니 나 원래 책을 끝까지 못 읽는 애구나. 그런 거예요. 결국은 독자 문제죠. 그러니까 전자책, 종이책 뭐 이거 미래가 어떻고 구성이 어때야 되고 관계가 어때야 되고 이런 건 사실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를테면 아마존처럼 출판사들이라든지 뭐 이쪽 의견과 무관하게 자기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서 심지어 폭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켓쉐어가 아마존만큼 안 되세요. 그렇게 세질 않아가지고 세면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결국은 독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유통이나 혹은 출판사나 그래서 여러 채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아마존이 이제 한국에 상륙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존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그때도 또 한번 좀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은 뭐 저랑 거의 관계가 없어서 아니 아마존에서 섭외를 해오세요. 그러게요. 진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안 되세요? 네, 제가 통역은 데리고 올게. 베조스를 내가 한번 그렇죠.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북스를 사용하는데 예스24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말을 좀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출판 일을 하면서 종이를 넘기고 출판단지에서 책 나누다가 이제 손에 뭐 칼 비고 잉크에 하고 옛날에 필름 뽑아가지고 이제 메고 돌아다니고 했었던 기억들이 아른아르게 나와서 질문보다는 그냥 제 과거 회상을 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이북이 나오면서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출판에 있었던 선배들은 개인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북으로 만들어주는 퍼블리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배고픈 출판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이런 좋은 플랫폼을 다져서 그런 정말 저평가되고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고품질의 그런 편집인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출판 업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상으로 전자책의 전문가로 오늘 함께 자리하셨던 김병희 선임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디카를 한번 집중적으로 회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니코리아의 상품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